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TV 토론 후속 토론에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대위 유세본부장 맡고 계시는 문병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선대위 미디어본부장 맡고 계시는 강유상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문제와 연계해서 안보 분야에서 또 다른 쟁점, 대북 송금 문제, 또 햇볕 정책 계승 여부 있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도 있고 과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이게 말을 좀 줄여달라고 그래서 말을 좀 많이 안 했는데. 그런 분이 아닌데요.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사실은 저희 후보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북 송금 논란이 결국은 북한에 퍼주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쟁점 때문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청취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가장 많은 대북 송금, 대북에 지원을 했던 것들은 YS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굉장히 무슨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퍼주겠다 이런 것들은 저희는 좀 관점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 이제 여기 국민의당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좀 아쉬운 것은 좀 입장을 명쾌하게 말했으면 좋겠다. 공가가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5.16, 12.12한테도 쓸 수 있습니다. 격하게 이야기하면 역사적 사건과 또 대통령이나 또는 최고 통치권자의 집행에 다 공가가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보다 좀 명쾌하게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고 이것은 또 안 할 것이고 물론 외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정상으로서의 외교가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는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국내 문제 또 특히 이제 남한의 어떤 햇볕 정책이나 또는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명쾌하게 가져가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병호 최고위원 한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공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예. 당연히 기본이 잘한 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것은 이제 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사드 배치 문제가 또 연이어서 나왔거든요. 이 사드 배치 찬성은 배치되지 않느냐 햇볕 정책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실는지요.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님. 국민의당은 사드 당선 바꾼다. 네. 어떻게. 국민의당은 원래 기조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원래 그런 기조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사실 그 기조 관점에서 보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사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국과의 관계 또 경제도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혹시 타격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옳다고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또 상황 자체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국가 간의 협약도 체결이 됐고 또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가 더 지금 국민들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후보는 입장을 정했고요. 또 어쨌든 간에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 축이다. 그것을 일단은 저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 강유상 의원님,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이 사드 배치와 같은 국가 안보에 관한 상황은 상황적 내용이 변했다고 해서 찬성했다가 반대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위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는 하나의 일관된 정책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일관성 측면에서 지도자로서의 좀 불확실성이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익에 따라서 상황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추는 것도 그거는 국가 지도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강훈식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대북 햇볕 정책, 유화 정책이 시작이 된 게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김영삼 정부 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저는 그걸 굉장히 감상주의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런 대북 유화 정책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나 그때 클린턴 행정부도 시행했고 지금 와서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북한의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론 독일도 했던 이제 햇빛 정책을 김대중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제죠. 그 TV 토론에 나왔는데 그렇게 불법 송금을 해서라도 평화를 얻은 거 아니냐라고 한 후보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짜 평화 아닙니까? 지금 북핵 위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도와줘서 북한을 지원해주고 퍼주기든 뭐든지 하여튼 돈을 지원해서 독일식으로 지원해줘서 통일이 되고 그 비핵화가 되고 평화 통일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100번이라고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외교 장관을 한 홍순영 장관이 그때 외교부의 입장으로서 뭐라 그랬냐면 햇볕 정책은 한번 시도해봄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들도 다 햇볕 정책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보수층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건 뭡니까? 돌아온 건 북핵하고 미사일입니다. 저는 지금 와서 햇볕 정책을 계승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북핵 위기가 엄중한 시기에 한미 동맹이 힘을 합쳐서 강온 전략 지금은 국제적인 공조를 해서 북한에 정말 이렇게 죄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을 통해서. 그렇게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유일한 남은 방법이 어떤 그런 강경 정책인데 지금 이 마당에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정말 아무런 저는 실효성이 없는 정말 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뭐 안보 문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공약 얘기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공약에 관련해서 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 후퇴를 지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퇴하신 겁니까? 아니 뭐 사실 그 두 분의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요. 저희도 오늘 아침에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10대 공약은 그동안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서 아마 심상정 후보께서 약간 오해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동수당의 경우에서 이제 문재인 후보 출산율을 높이고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서 하자. 그리고 인상을 추진한다 이런 입장이고 어르신 기초연금 뭐 30만 원 지급이나 육아휴직 급여 확대 이런 것들도 후보가 약속한 공약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또 한축으로 보면 뭐 제가 이걸 이해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의 그 둘 연구기관들의 아직 좀 간극이 좀 있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은 좀 좁혀나가서 결국 선거가 끝나고 또는 뭐 끝난 뒤에도 완성된 공약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민의당 또 자유한국당 복지 공약은 시간 관계 때문에 뭐 듣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강효상 의원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자유한국당의 복지 공약은 어떤 겁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제 그 TV 토론에서도 홍 후보가 밝혔지만 법인세는 인하하겠다라고 했고요. 증세는 없는 것으로 저희의 공약입니다. 지금 세수가 연간 올해도 한 8조 정도 초과 징수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이 여러 가지 IT 기술도 발달되고 그래서 굉장히 기업들이 사실 명목 세율은 인상 안 했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증세를 하지 않고 세수를 확보를 해서 그것을 서민 맞춤형 복지를 최대한 완성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서 가정 양육 수당도 2배로 인상하고 또 노인의 기초연금도 30만까지 인정하고요. 또 많은 그런 복지를 갖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서민들에게 또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정책.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존치를 한다든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한다든지 또 채무 불이행자 부담을 상당히 경감한다든지 이런 우리 서민 출신 홍준표 후보의 그런 진가가 드러나는 여러 가지 서민 복지 맞춤형 복지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께서 국민의당의 복지 공약에 대해서 한번 간추려서 요약해 주시죠. 저희 국민의당은 지금 시대 정신이 양극화 해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먹고 살기 힘든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뭐 비슷합니다. 지금 공약들이 다. 이번 대선은 참 아쉬운 게 정책 선거가 실종이 돼 버렸어요.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준비도 좀 다들 각 당도 부족하고 해서 그런 점이 있지만 저희도 지금 기초노령연금 30만 원 드리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아동수당도 대폭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올 장애인의 날에 그 장애 등급 폐지도 공약을 네. 그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종 뭐 그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그런 네. 것들을 좀 강화하고요. 예. 저희도 이제 세금에 대해서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있는 재원을 최대한 전략해서 그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 그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방금 재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 문재인 후보의 10가지 공약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는지. 왜냐하면 일자리도 88만 개 정도 만들려면 80만 개 만들려면 네. 이 세금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복지 예산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특히나 이제 저희 당이 복지 이런 부분에 강화해서 네. 말씀드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고소득자의 소득세를 좀 인상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자산소득 과세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고소득자는 어느 정도를 두고 금액에 대한 것까지 제가 예. 사실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도 이제 좀 명목이든 실효성에도 좀 인상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입을 한 66조 5천억 정도 이런 정도를 좀 늘리고 또 포함해서 총 연평균 한 31조 좀 넘게 정도 해서 170조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가 공약집을 발간하면 이제 저희가 보고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탈루세금 과세 강화 또 징수체계 개편 이렇게 가서 한 6조 가까이 세입 확대도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우선 증세 이런 부분의 입장을 좀 가지고 매년 좀 추가로 그리고 또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 4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해서 4.4조 좀 넘게 이렇게 좀 추가로 좀 걷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더 보완해서 저희가 좀 더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리 강효상 의원님,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 업적을 내놓은 게 있네요. 지하경제에서 4조 원 정도 세금을 더 거두었답니다. 네, 모 후보께서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허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현행 그 여러 가지 미비한 이런 그 증세 제도를 보완하고 또 그 기업들에게 굉장히 특혜로 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세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많이 환수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절약을 해서 또 세수를 확보해서 복지에 쓴 다음에 그래도 복지가 불충분하면 그때 증세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게 박근혜 정부의 그 입장이었고요. 많이 국세청에서 노력해서 세수 확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GDP 한 1% 정도만 개선이 되어도 국가에 엄청난 부가 창출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하경제 규모가 굉장히 크죠. 저는 그 정주영 고 정종 회장께서 하신 말씀, 네 돈이면 그렇게 할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가 예산에 저는 한 20-30%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10%는 충분히 절감한다라고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그 절감을 한 노력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그런 복지 예산에 쓰는 것이 우선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기업들 기살리기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방을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벌 경제 개혁이라는 문제를 놓고 정경련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해체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공약집에 지금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련 해체 문제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에 아주 핵심적으로 됐던 게 이제 정경련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은 정경련 해체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그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때 많은 청문위원들이 또 그 기업 대기업의 소위 오너다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런 추궁들을 했었고 또 그 결과로 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또 탈퇴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처음 취지는 그렇지 않았으나 이번 농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기업의 로비 장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전락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오히려 해체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다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에 정경련이 잘못했죠. 여러 가지 월권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서 법적인 제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또 정부가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를 사실 또 없애라 말아라 하는 것도 저는 또 그것도 월권이라고 봅니다. 민간 자유를 해치는 거고요. 일본도 계단련이 있고 다만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기능을 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하면 되고요. 정경련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핵심 대기업들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남은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이익 집단을 만들겠다는데 그걸 또 무슨 그런 당신들은 이익도 대변하지 말라 하는 것도 그건 좀 지나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문병호 최고위원. 그 전경련 해체를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해체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지금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역시 재벌 개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해야 할 일은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가, 네.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고양시킬 수 있는가 이런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재벌 기득권 지키기 또 로비의 통로로 이렇게 활용된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잘못된 전경련 해체하고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네.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예. 방금 그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느껴야 될 재벌의 기득권 또는 기업의 기득권, 정치권의 기득권 이거는 어떤 겁니까?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이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네. 사실 아까 그 강효상 의원이 그런 말씀하셔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모든 단체들이나 모든 어떤 업종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익 단체를 만들 수는 있죠. 네. 근데 그 이익 단체가 같이 특히 대기업이 모이면 네. 이 대국민, 대정부 또는 대국회 이런 로비력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만 통하면 모든 기업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중소 상공인업자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한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의 이익 집단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득권으로 따지면 사실 규모와 크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이 네. 맞는지도 저는 좀 한번 재고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을 조금 그 오해하실까봐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형태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나 정치권에서 강제로 하지 말고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계분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강훈식 의원님 말씀하신 로비를 하면 안 됩니다. 로비를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의 논리와 여러 가지 사정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정부 예산이 얼마나 방만하게 쓰여지고 그렇죠. 있냐 하면요. 지금 기업들은 어려우면 사람을 해고하고 CEO나 임원들 월급을 깎지 않습니까? 제가 미방위인데요. 과학 예산, R&D 예산을 저희가 한 60조 정도 이렇게 그 예산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초선 의원이지만 사업비 당신들 아무리 뭐 4차 산업 혁명 위한다고 그 R&D 예산 투입하지만 노벨상 하나 못 받지 않느냐. 지금 제대로 된 뭐 전기차나 뭐 제대로 된 뭐 AI 나온 게 있느냐. 그래서 제가 사업비 20% 일률 삭감하고 인건비 10% 깎자.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대기업 이사들도 10% 깎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부 예산 아껴 써야 됩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이제 꼭 나왔어야 할 내용인데요. 좀 이제 시간이 저희들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1분씩 제가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이야기를 했으면 했는데 못 나온 이야기, 후보가 미처 말씀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 청취자분들께 꼭 알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씩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3차 TV 토론 전략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더 고맙고요.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 어제 후보께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토론은 국민을 향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려서 좀 더 편안한 토론이 됐던 것 같고요. 역시 안철수 후보의 강점은 새로움, 미래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낡은 정치, 낡은 기득권 체제를 바꿔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을 임무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안철수 후보께서는 반드시 낡은 정치,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면 꼭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 네. 이번 선거는 촛불 대선 대통령 탄핵과 기소의 초유의 사태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사드라든지 국가 안보도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런 안보적인 위기 또 국가의 경제 또 국내 상황이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가장 국정 운영을 누구한테 특히나 이번에는 인수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으로 그렇죠.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준비되어 있고 가장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이 맡아야 된다. 또 이 기간을 다시 한번 실험을 하거나 다시 한번 도전의 공간으로 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저희 일당 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뒷받침을 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문재인 후보에게 청취자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강효상 의원. 네, 저희 홍준표 후보는 사실 출발이 늦었습니다. 예. 경남도지사 사태 한 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네. 또 그동안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 4, 5년 공백이 있어서 네. 국민들이 네. 홍준표 후보 하면 저희 세대는 모래시계 검사 이렇게 아는데 그렇죠. 요즘 네. 젊은 사람들은 모래시계 검사를 잘 모릅니다. 네. 정말 홍준표 후보는 서민으로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커서 고학과 독학으로 대학과 그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네. 정말 강단 있게 그때 그 박철원 의원을 구속시키고 네. 정말 그 검찰 수뇌부를 구속시킨 그런 그 개혁 마인드, 네.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고요. 예. 또 입법 또 그다음에 행정에서 예. 굉장히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예. 앞으로 짧게는 국가안보 예. 또 길게는 국가 개혁을 해야 네. 되는 가장 적합한 후보가 누구인가 저는 감히 우리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2차 TV토론 후속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강훈식 대변인, 국민의당 선대위 문병호 유세본부장, 자유한국당 선대위 강효상 미디어본부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예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정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